서윤아의 하루는 언제나 고요한 호수처럼 시작되었다. 거대한 성체 같은 저택의 아침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흘러갔다. 그녀는 진성그룹 강지훈 회장의 아내라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 삶은 화려한 유리 상자 속 박제된 나비와 같았다. 아침 식사는 늘 혼자였고 남편의 얼굴은 뉴스에서 보는 것이 더 익숙한 날들이었다. 그녀는 아들 민준의 방으로 향했다. 7살짜리 아이는 벌써 작은 신사처럼 단정하게 교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유나는 아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이 저택에서 그녀가 온기를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었다. 민주는 그녀의 전부였고 이 차가운 성에서 그녀가 버텨내는 이유였다. 아이의 존재가 그녀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닻이었다. 오후가 되자 유나는 넓은 거실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었다. 하얀 카라와 보라색 리시안셔스를 우아한 크리스털 화병에 꽂으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우아했지만 그 행위는 사실상 거대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에 가까웠다. 집안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어디에도 사람 사는 온기는 없었다. 모든 것이 차갑고 계산된 아름다움이었다. 그때였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평소라면 이 시간에 돌아올 리 없는 남편 강지훈이었다. 유나는 놀라 손을 멈추고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여자는 세련된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고 그 자태는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듯 당당했다. 강지훈은 거실 중앙으로 걸어와 유나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마치 길가의 돌멩이를 보는 듯한 무심함이었다. 유나는 불안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화병을 든 채 굳어버렸다.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그 정적 속에서 지훈의 입이 열렸다. 이혼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단 2마디였지만 그 말은 예리한 비수가 되어 유나의 심장에 박혔다. 유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듯 했다. 모든 사고가 정지된 것만 같았다. 지훈의 뒤에 서 있던 여자 한유라는 그저 옅은 미소를 띤 채 이 모든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묘한 만족감과 승리감이 어려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연극의 클라이맥스를 감상하는 관객 같았다. 유나는 그 여자의 얼굴에서 낯선 적의를 읽었다. 저 여자가 이 모든 일의 원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유나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은 그런 그녀를 경멸하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말귀를 못 알아듣나 이혼하자고. 그리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그의 말은 못을 박는 것처럼 단호했다. 조금의 망설임도 미안함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한 선고였다. 유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가라니 어디로 가란 말인가. 이곳은 지난 8년간 그녀의 집이었다. 그녀의 청춘과 삶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공간이었다. 비록 사랑은 없었을지라도 아들 민준과의 소중한 추억이 깃든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맨몸으로 떠나라는 것이었다. 현실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민준이는요? 우리 아들은 어떡하고요? 유나는 절박하게 물었다. 그녀 자신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아들만큼은 지켜야 했다. 민준이에게서 아빠를 그리고 집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아이에게 이런 상처를 줄 수는 없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지만 필사적으로 참아냈다. 이 상황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지우는 코웃음을 쳤다. 민준이는 내가 키울 거야. 진성그룹의 후계자에게 너 같은 엄마는 필요 없어. 그의 말은 유나의 마지막 희망마저 짓밟아버렸다. 아들까지 빼앗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유나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느꼈다. 몸의 모든 힘이 빠져나가며 휘청거렸다. 손에 들고 있던 화병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 났다. 하얀 카라와 보라색 리시안 쇼스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어지럽게 흩어졌다. 깨진 유리 조각처럼 유나의 마음도 갈갈이 찢어졌다. 한유라는 바닥에 흩어진 꽃들을 무심하게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 미소는 유나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저 여자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유나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애원이 아닌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다. 당신 이럴 순 없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내가 이 집안을 위해 어떻게 헌신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지훈에게는 그저 시끄러운 소음일 뿐이었다. 잘못 내 존재 자체가 잘못이야. 넌 그저 우리 집안에 필요했던 장식품일 뿐이었어. 이제 그 역할은 끝났고 더 가치 있는 사람이 그 자리를 대신할 거다. 지훈은 옆에 선 한유라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 말은 유나의 지난 8년 세월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것이었다. 사랑 없는 결혼이었지만 그녀는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했다.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부정당했다. 지훈은 집사를 불렀다. 김 집사 저 여자와 아이 짐 챙길 필요 없어. 그냥 이대로 내보내. 당장. 그의 명령은 냉혹했다. 오랫동안 유나를 모셔왔던 김 집사는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망설였다. 하지만 지훈의 서슬 퍼런 눈빛에 결국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권력 앞에서는 오랜 시간 쌓아온 인간적인 유대감도 무력했다. 바로 그때 2층에서 민준이 내려왔다. 아래층의 소란을 들은 모양이었다. 아이는 깨진 화병과 낯선 여자를 번갈아 보며 불안한 눈빛으로 유나에게 다가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이 아줌마는 누구예요?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유나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꼭 껴안았다. 이 작은 아이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까? 지훈은 아들에게조차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민준아 이리 와, 아빠한테. 하지만 민준이는 유나의 품에서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짜증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경호원들에게 눈짓했다. 건장한 남자 2명이 다가와 유나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이러지 마세요. 내 몸에 손대지 마. 유나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현관 쪽으로 끌려갔다. 민준이는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 울부짖으며 발버둥 쳤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비명처럼 울려 퍼졌다. 엄마, 엄마 가지 마. 그 처절한 외침은 유나의 심장을 칼로 저미는 것 같았다. 결국 유나와 민준이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입고 있던 옷차림 그대로 저택 밖으로 내쫓겼다. 무겁고 차가운 철문이 등 뒤에서 굉음을 내며 닫혔다. 방금 전까지 자신의 세상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그녀를 거부하는 거대한 벽이 되어 앞을 가로막았다. 유나는 닫힌 문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꿈인 것만 같았다.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녀는 화려한 저택 앞 낯선 길 위에 서 있었다. 품에 안긴 민준이는 울다 지쳐 끄끄거리고 있었다. 유나는 아이의 등을 토닥이며 굳게 닫힌 문을 다시 한번 노려보았다.
저 문 안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강지훈과 한유라는 웃고 있을까? 유나는 눈물을 삼켰다.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진성그룹의 안주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민준이의 엄마였다. 아들을 지켜야 했다.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다. 그녀는 아이를 고쳐 안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걷기 시작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었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유나는 걷고 또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같았다. 강지훈의 냉혹한 얼굴, 한유라의 알 수 없는 미소, 그리고 아들의 울음소리가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일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단순히 변심한 남편이 내연녀를 집으로 들인 것이라고 보기에는 모든 것이 너무나 계획적이고 잔인했다. 한유라라는 여자의 눈빛에서 읽었던 것은 단순한 사랑의 승리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더 깊고 어두운 어떤 목적을 가진 자의 눈빛이었다. 유나는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녀는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얇은 카디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휴대폰도 지갑도 모두 저택에 두고 나왔다. 그녀는 이제 세상과 단절된 완벽한 무인도 신세였다. 아이를 아는 팔이 저려왔지만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이 차가운 도시에서 아들과 함께 밤을 보낼 곳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지난 8년간 그녀는 순진했다. 재벌가의 며느리라는 역할에 충실하며 세상의 어두운 면을 외면하고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자들에게 이대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강지훈, 그리고 한유라. 유나는 두 사람의 이름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다. 언젠가 반드시 오늘 이 굴욕을 되갚아 주리라.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의 밤거리 한때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여자는 이제 가장 낮은 곳에서 아들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녀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올가매던 족수에서 벗어난 것이기도 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복수의 불꽃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꽃은 그녀를 앞으로 나가게 할 유일한 등불이 될 것이었다. 밤의 장막이 도시를 완전히 뒤덮었다. 화려한 넌사인이 꺼진 거리를 비추었지만 서윤아와 민준이 서 있는 곳은 짙은 어둠뿐이었다. 아이는 엄마의 품에 안겨 가늘게 몸을 떨고 있었다. 낯선 환경과 추위 그리고 낮 동안의 충격이 아이를 지치게 만들었다. 유나는 자신의 얇은 카디건을 벗어 아이를 감쌌지만 밤 공기의 냉기는 막을 수 없었다. 일단 어디든 몸을 피해야 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다 편의점의 밝은 불빛을 발견했다. 그곳이라면 적어도 추위는 피할 수 있을 터였다. 유나는 민준이를 안고 편의점으로 들어섰다. 따뜻한 공기가 몸을 감싸자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녀는 점원에게 정중히 부탁해 전화를 빌렸다. 지금 그녀가 기댈 곳은 지난 8년간 쌓아온 인맥뿐이었다. 첫 번째로 전화한 이은 대학 동기이자 다른 대기업의 안주인인 혜진이었다. 그녀는 유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자부하던 사람이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혜진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잠이 덜 깬 목소리였다. 유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집에서 쫓겨났다고 아들과 함께 길거리에 있다고 하룻밤만 신세질 수 있겠냐고. 수화기 너머로 순간 정적이 흘렀다. 혜진의 목소리는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유나야 미안하지만 그건 좀 곤란하겠는데. 너도 알잖아. 우리 남편이 강지훈 회장님과 얼마나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지.
괜히 우리까지 엮여서 좋을 건 없잖아. 그 말은 비수처럼 유나의 가슴에 박혔다. 우정은 비즈니스 앞에서 아이스크 너무나 쉽게 부서졌다. 유나는 두 번째, 세 번째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다. 걱정하는 척하는 위선적인 목소리, 그리고 교묘하게 거절하는 변명들. 그들은 모두 강지훈의 보복을 두려워했다. 진성그룹 회장의 눈밖에 나는 것은 그들의 세계에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유나는 자신이 얼마나 허상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 처절하게 깨달았다. 전화를 끊은 유나는 망연자실했다. 세상에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다. 편의점 점원의 눈치가 보여 더 이상 머무를 수도 없었다. 그녀는 민준이를 안고 다시 차가운 거리로 나섰다. 아이는 배가 고픈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엄마 배고파요. 우리 집에 언제 가요?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해줄 수 없었다. 그녀의 주머니에는 단 한 푼의 돈도 없었다. 화려한 옷차림과 달리 그녀는 완벽한 빈털털이었다. 절망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이대로 아들과 함께 길거리에서 밤을 새워야 하는 걸까? 그때 문득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던 낡은 열쇠, 꾸러미와 작은 아파트 등기 서류였다. 아버지는 평범한 교사였다. 그는 재벌가로 시집가는 딸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유나야, 사람은 언제나 발을 디딜 자신만의 땅이 있어야 하는 법이다.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도 뿌리를 잊으면 안 돼.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으로 마련해준 작은 아파트였다. 결혼 후 유나는 그 존재를 까맣게 잊고 살았다. 그곳은 그녀의 화려한 세계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그 낡은 아파트는 유일한 희망의 동아줄이었다. 문제는 그곳까지 어떻게 가느냐였다. 강남의 저택에서 아파트가 있는 강북의 낡은 동네까지는 너무나 멀었다. 그녀는 지나가는 택시를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러다 결심한 듯 한 중년 여성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다가갔다. 저 죄송하지만 아이가 너무 아파서 그런데 차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자존심을 버린다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여성은 유나의 행색과 아이를 보고 안쓰러운 표정을 짓더니 지갑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주었다. 유나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그녀는 그 돈을 소중하게 손에 쥐고 택시를 잡았다. 목적지를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로 작았다. 택시는 화려한 강남을 벗어나 점점 낡고 오래된 풍경 속으로 들어갔다. 유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저 불빛 중 가장 높은 곳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가장 어둡고 낮은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택시 안에서 민준이는 지쳐 잠이 들었다. 오래된 주택가 골목에 택시가 멈췄다. 유나는 기억을 더듬어 낡은 5층짜리 아파트를 찾아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곳곳에 금이 간 건물이 그녀를 맞았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낡은 아파트. 그녀는 잠든 아이를 업고 4층까지 계단을 올랐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4035 녹슨 철문 앞에서 그녀는 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열쇠를 찾았다. 다행히 카디건 주머니에 열쇠 꾸러미가 들어있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안에서는 퀴퀴한 먼지 냄새가 확 풍겨 나왔다. 스위치를 올리자 희미한 백열등이 어둠을 몰아냈다. 집안은 온통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가구 위에는 하얀 천이 씌워져 있었고 공기는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아 차갑고 무거웠다. 유나는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낡은 소파 위에 눕혔다. 그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작은 방 2개와 거실 겸 주방이 전부인 그녀가 살던 저택의 드레스룸보다도 작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곳은 온전히 그녀의 공간이었다. 누구의 허락도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아버지가 남겨주신 그녀만의 작은 성이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먼지가 쌓인 바닥을 대충 닦아냈다. 수도를 트니 다행히 녹슨 물이 잠시 나오다 이내 맑은 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물을 받아 수건에 적셔 잠든 민준이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아이는 고된 하루에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소파 구석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지난 8년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랑받지 못했던 아내, 그저 장식품에 불과했던 며느리. 그녀는 모든 것을 인내하며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다. 하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배신과 버림뿐이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허무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 한참을 울고 나자 더 이상 흘릴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다. 눈물은 슬픔과 함께 그녀 안의 나약함까지 모두 씻어내는 듯했다. 그녀는 잠든 아들의 곁에 누웠다. 아이의 작은 숨소리를 들으며 유나의 마음은 점점 차갑게 굳어갔다. 이제 슬퍼하고 있을 시간은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강지훈의 아내가 아니었지만 민준이의 엄마였다. 그녀는 아이를 지켜야 했고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와야 했다. 아니, 되찾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자신과 아들을 이 비참한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자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강지훈의 오만함, 그리고 한유라의 그 기만적인 미소. 두 사람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다. 밤이 깊어지고 창밖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유나는 잠들지 않았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법적으로 아들을 되찾을 방법, 당장 살아갈 생계수단, 그리고 무엇보다 한유라라는 여자의 정체를 파헤칠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머리는 차갑고 명석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창문 틈으로 새벽의 차가운 빛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젯밤에 나약하고 절망에 빠진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하고 차가웠다. 이 낡고 작은 아파트에서 서유나라는 이름에 연약했던 나비는 허물을 벗고 강인한 전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잃은 바로 그곳에서 그녀의 진짜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지만 서유나의 세상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그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낯선 집 차가운 공기,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막막한 현실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옆에서 새근새근 잠든 아들 민준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무너질 수 없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일어서야 했다. 민준이가 눈을 떴을 때 아이는 낯선 천장을 보며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 어디예요? 아이의 물음에 유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우리 민준이, 이제부터 여기가 엄마랑 민준이의 새로운 집이야. 좀 작지만 우리 둘이 함께니까 괜찮지. 그녀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아이의 눈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당장의 생계였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집 안에는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싸움도 먹고 살아야 할 수 있는 법이다. 유나는 무엇이라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의 몸에 걸쳐진 것 중 유일하게 값나가는 것은 결혼 전 어머니가 물려주신 작은 다이아몬드 귀걸이 한 쌍이었다. 그것은 강지훈이나 그의 집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온전히 그녀만의 것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유품을 판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이내 결심을 굳혔다. 과거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었다. 지금은 감상보다 생존이 우선이었다. 그녀는 아이에게 잠시 집을 봐달라고 부탁하고 밖으로 나섰다.
그녀는 일부러 화려한 강남이 아닌 낡고 서민적인 분위기의 종로 귀금속 상가로 향했다. 그곳이라면 자신의 정체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을 터였다. 허름한 금은방에 들어선 그녀는 조심스럽게 귀걸이를 내밀었다. 주인은 무심한 눈으로 그녀의 행색과 귀걸이를 훑어보더니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다. 유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귀걸이에 박힌 다이아몬드의 등급과 세공 방식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사장님, 이건 GI 감정서가 있는 VBS1 등급의 3부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이 세공은 지금은 은퇴한 이탈리아 장인의 작품이죠. 그 가치를 모르실 리 없을 텐데요. 그녀의 전문적인 설명에 금은방 주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결혼 전 유나는 잠시 보석감정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면서 잊고 있던 지식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결국 그녀는 주인의 항복을 받아내고 처음 제시했던 가격의 몇 배에 달하는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었다. 작지만 소중한 실탄이었다. 그녀는 그 돈으로 아이가 먹을 음식과 최소한의 생필품을 샀다. 집으로 돌아온 유나는 따뜻한 밥을 지어 아이에게 먹였다. 밥을 허겁지겁 먹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다시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제 그녀의 눈물은 메말랐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이성과 불타는 투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식사를 마치자마자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바로 법률적인 조력자를 찾는 일이었다. 대형 로펌은 피해야 했다. 진성그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 돈보다 사람의 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다. 조승연 변호사. 아버지의 오랜 친구이자 평생을 약자들을 위해 일해온 인권 변호사였다. 그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누구보다 강직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유나는 수소문 끝에 서초동의 낡은 건물에 있는 그의 사무실을 찾아냈다. 조승연 법률사무소라는 낡은 간판이 보였다. 사무실은 온갖 서류 더미로 발 디딜 틈 없이 비좁았다. 조승연 변호사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유나를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유나의 결혼식 때 본 이후로 거의 10년 만에 그녀를 마주하는 것이었다. 아니 유나 아니냐, 이게 얼마만이야. 그런데 행색이 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개냐. 조 변호사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유나는 그의 앞에 앉아 지난 이틀간 겪었던 일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이혼 통보 영문도 모른 채 아들과 함께 쫓겨난 사실, 그리고 한유라라는 의문의 여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는 내내 조승연 변호사의 표정은 심각하게 굳어졌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진성그룹의 강지훈 회장이라 이건 보통 힘든 싸움이 아닐 게다.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될 수도 있어. 상대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을 등에 업고 나올 텐데. 그의 말에는 현실적인 우려가 담겨 있었다. 유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알고 있어요, 변호사님.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어요. 제 아들을 되찾아야 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진실을 밝혀내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것은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나약한 여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전사의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덧붙였다. 이건 단순한 치정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유라라는 여자, 그리고 남편의 행동 모두가 너무나 부자연스러워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는 변호사님께 제 권리를 찾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게 아니에요. 함께 진실을 파헤치는 동료가 되어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유나의 논리, 정연한 말에 조 변호사는 놀란 눈으로 그녀를 다시 보았다.
그는 유나가 그저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재벌가 며느리인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지금 그의 앞에 앉아있는 여자는 냉철한 분석력과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유나의 눈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불의에 맞서 싸웠던 친구, 즉 유나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 그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승연 변호사는 책상 위 서류를 치우고 몸을 바로 앉았다. 좋다. 내가 돕지. 내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너와 민준이를 돕겠다. 그의 단호한 대답에 유나는 처음으로 희망의 빛을 보았다.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날 이후 조승연 변호사의 작은 사무실은 유나의 전쟁 기지가 되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이혼 소송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세웠다. 강지훈 측이 주장할 유나의 유책 사유를 예측하고 그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민준이에 대한 양육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이것은 장기전이 될 것이 분명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유라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이었다. 조 변호사는 그의 인맥을 총동원하여 믿을 만한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그들의 첫 번째 임무는 한유라의 과거를 샅샅이 뒤지는 것이었다. 주민등록상의 정보부터 학력, 경력, 주변 인물들까지 무엇이든 좋으니 그녀의 실체에 다가갈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내야 했다. 모든 계획이 세워지고 첫걸음을 내디뎠을 때 유나는 비로소 작은 안도감을 느꼈다. 쫓겨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녀는 생존을 위한 자금을 마련했고 든든한 아군을 얻었으며 반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다. 그녀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강인함과 지혜가 혹독한 시련 속에서 비로소 깨어나고 있었다. 사무실을 나서는 유나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에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슬픔에 잠긴 피해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주체적인 인간 서윤아로 다시 서고 있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잿빛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의 끝에 작은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서윤아가 낡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동안 그녀가 떠나온 거대한 성체는 새로운 여주인을 맞이하고 있었다. 한유라는 마치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저택을 장악했다. 그녀는 유나의 흔적을 지우는 것부터 시작했다. 거실에 걸려있던 유나와 민준의 사진은 치워졌고 그 자리에는 현대 미술 작품이 걸렸다. 아침 식사 자리, 강지훈은 신문을 보며 식사를 하고 있었고 한유라는 맞은편에 우아하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집사에게 오늘의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나지막이 지시했다. 내일부터는 식단은 제가 직접 짜겠어요. 주방장에게 그렇게 전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집사는 군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서윤아의 순종적인 모습과는 다른 당당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유라의 모습에서 그는 새로운 자극과 매력을 느꼈다. 그는 유라가 단순히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이해하고 심지어 그 이상을 보여줄 수 있는 파트너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미 유라에게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유라는 지훈의 서재로 따라 들어갔다. 그녀는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진성그룹의 최근 현안에 대해 물었다. 자기 요즘 추진 중인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는 잘 되어가요. 그것은 진성그룹의 명운을 건 대규모 사업이었고 지훈의 아버지 때부터 계획해온 안정적인 프로젝트였다. 지훈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라의 생각은 달랐다. 그녀는 지훈의 책상 위 서류를 훑어보더니 흥미 없다는 듯 말했다. 너무 안정적이라 재미없네요. 아버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서요. 이런 사업으로는 절대 아버님을 넘어설 수 없어요.
사람들은 당신을 그저 선대 회장의 아들로만 기억하겠죠. 그녀의 말은 지훈의 자존심을 정확히 건드렸다. 지훈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그는 아버지의 거대한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업적을 이루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다. 그럼 당신에겐 더 좋은 생각이라도 있나?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도전적인 기색이 섞여 있었다.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서류철 하나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그것은 바이오 기업 넥스젠의 인수합병 계획서였다. 넥스젠은 혁신적인 신약 개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생 기업이었다. 성공한다면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줄 수 있었지만 실패할 경우의 위험 부담 역시 상상 이상으로 컸다. 건설업은 이제 사양 산업이에요. 미래는 바이오에 있어요. 넥스젠을 인수해서 신약 개발에 성공한다면 당신은 진성그룹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인물이 될 거예요. 유라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홀리는 듯한 강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가장 약한 부분, 즉 인정 욕구와 야망을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지훈은 계획서를 훑어보았다. 무모한 도박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다. 그룹의 원로 임원들이 알면 거품을 물고 반대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유라의 말에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이건 너무 위험해. 이사회의 반대가 심할 거다. 지훈이 망설이자 유라는 그의 뺨을 부드럽게 감쌌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진정한 리더는 반대를 두려워하지 않죠. 당신이라면 할 수 있어요. 제가 옆에서 도울게요. 그녀의 속삭임은 달콤한 독처럼 지훈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다. 그날 오후 진성그룹의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되었다. 지훈은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의 잠정 중단과 넥스젠 바이오 인수 추진을 발표했다.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그룹의 재무를 총괄하는 윤상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넥스젠은 재무 상태도 불투명하고 기술의 성공 가능성도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그는 그룹의 창립 멤버이자 지훈의 아버지를 오랫동안 보필해온 충신이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 윤상무는 너무 늙었어.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군. 내 결정에 더 이상 토를 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땐 가만두지 않겠어. 지훈의 냉정한 말에 회의실의 모든 임원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의 뒤에 한유라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유라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됐어. 이제 곧 넥스젠은 우리 것이 될 거야. 유라는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전화를 끄는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쁨이 아닌 차가운 계산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강지훈은 그저 그녀의 복수극에 이용되는 장기말에 불과했다. 그녀는 저택의 서재 지훈의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진성그룹의 복잡한 지배, 구조와 재무제표가 떠 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진성그룹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넥스젠 인수는 그 취약한 부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첫 번째 망치질에 불과했다. 그녀의 과거는 베일에 쌓여 있었다. 공식적인 서류상 그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큐레이터 출신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보여주는 경영에 대한 깊은 이해도와 사람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은 평범한 큐레이터의 그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철저하게 자신의 과거를 지우고 한유라라는 새로운 인물로 다시 태어난 것이었다. 그 목적은 오직 하나, 진성그룹의 파멸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였다. 저 불빛 중 하나는 서윤아가 머무는 곳이리라.
유라는 유나를 생각하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유나를 동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강지훈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순간에 서유나의 존재는 아주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었다. 그녀는 와인잔을 들어 어둠을 향해 가볍게 건배했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도시의 불빛보다 더 차갑고 어두운 야망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여주인이 된 그녀는 이 거대한 성을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닌 복수를 위한 화려한 무대로 만들고 있었다. 그 무대 위에서 강지훈은 곧 가장 비참한 주인공이 될 운명이었다. 조승연 변호사의 사무실은 서유나의 작은 작전 본부가 되었다. 그러나 며칠간의 초기 조사는 답답한 벽에 부딪힌 것과 같았다. 한유라라는 여자의 공식적인 기록은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평범한 가정 무난한 학창시절, 조용한 큐레이터로서의 경력. 그녀의 인생에는 흠집 하나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조각상 같았다. 이건 정상적이지 않아.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깨끗할 수는 없네. 조 변호사가 서류 더미 위로 안경을 치켜 올리며 말했다. 그의 경험상 과거가 이토록 완벽하게 포장된 인물은 반드시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서유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다. 그녀가 본 한유라는 평범함과는 거리가 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긴 맹수 같은 여자였다. 조 변호사는 결단을 내렸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그녀의 껍질을 벗겨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부터는 비공식적인 방법을 써야겠네. 내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좀 있지. 그는 수화기를 들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유나는 그가 보이지 않는 거대한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음을 직감했다. 며칠 후 유나는 조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2명의 낯선 남자와 마주 앉았다. 한 명은 낡은 가죽 점퍼 차림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는 백반장이라 불리는 전직 베테랑 형사 출신의 사설 탐정이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세상의 온갖 굳은 일을 다 겪어본 듯한 깊이가 있었다. 그는 발로 뛰며 정보를 캐내는 데는 국내 최고로 꼽히는 인물이었다. 다른 한 명은 그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20살 남짓으로 보이는 젊은 청년은 하데스라는 닉네임으로 불리는 천재 해커였다. 그는 어두운 후드티를 뒤집어 쓰고 있었고 세상 만사가 귀찮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과거 불법 해킹 사건으로 조 변호사의 신세를 진 적이 있는 그는 디지털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저승사자 같은 존재였다. 백반장과 하데스는 처음에는 이 의뢰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들의 눈에 비친 서유나는 그저 세상 물정 모르는 재벌가 사모님으로 보였을 뿐이다. 이런 일은 돈만 많이 들고 실속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정 싸움에 저희까지 끌어들이지 마시죠. 백반장이 특유의 직설적인 화법으로 말했다. 하데스 역시 말없이 노트북만 두드리고 있었다. 유나는 주눅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준비해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한유라가 진성그룹에 들어온 이후 강지훈이 내린 모든 경영 결정들과 그로 인한 주가 변동을 분석한 차트였다. 이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에요. 진성그룹 전체를 뒤흔들려는 치밀한 계획의 일부죠. 저의 목표는 남편을 되찾는 게 아니라 제 아들과 회사를 지키는 겁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두 남자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하데스는 그녀가 제시한 데이터 분석에 흥미를 보였다. 기업 분석 꽤 하시네요. 전공이 이쪽이었나? 그의 질문에 유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결혼 전에 잠시 경영학을 공부했었어요. 그녀의 겸손한 대답 속에서 그들은 그녀가 보통 내기가 아님을 감지했다. 그렇게 서유나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인 팀이 꾸려졌다. 그들은 즉시 각자의 영역에서 조사를 시작했다.
백반장은 한유라의 공식적인 출생지라는 작은 시골 마을로 향했다. 그는 그곳에서 그녀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 하데스는 자신의 은신처에서 한유라의 디지털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인터넷에 남겨진 모든 흔적, 삭제된 계정, 숨겨진 IP 주소 등을 추적했다. 조사는 생각보다 난관에 부딪혔다. 백반장이 찾아간 마을에서 한유라, 즉 서류상의 한지수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가 졸업했다는 초등학교의 생활기록부는 분실되었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모든 것이 마치 유령의 흔적을 쫓는 것처럼 막연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깨끗하게 지워버린 것이 분명했다. 하데스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한유라는 SNS 계정 하나 운영하지 않았고 인터넷상에서 그녀의 실명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녀는 디지털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이 여자 보통이 아니네요. 자기 흔적을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지우다니. 전문가 솜씨예요. 하데스는 혀를 내둘렀다. 팀의 분위기는 점점 무겁게 가라앉았다.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무렵 첫 번째 균열이 발견되었다. 백반장이 끈질기게 파고든 끝에 그녀가 다녔다는 중학교의 낡은 졸업 앨범 하나를 찾아낸 것이다. 앨범 속 단체 사진 한 구석에 낯선 이름과 함께 앳된 한유라의 얼굴이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 밑에 적힌 이름은 한지수가 아닌 오수진이었다. 찾았습니다. 이 여자의 원래 이름은 오수진입니다. 백반장의 격앙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 순간 사무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전율했다. 드디어 그녀의 거짓된 성벽에 작은 구멍이 뚫린 것이다. 오수진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잡아야 할 결정적인 실마리였다. 이제 모든 조사는 이 새로운 이름을 중심으로 다시 시작될 것이었다. 그와 거의 동시에 하데스로부터도 연락이 왔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서버를 뒤진 끝에 오래전 폐쇄된 지방법원의 허술한 데이터베이스에서 오수진이라는 인물이 한지수로 개명 신청을 한 기록의 희미한 흔적을 찾아냈다. 두 개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 순간이었다. 이제 한유라의 과거는 더 이상 완벽한 백지가 아니었다. 조승연 변호사의 사무실에 다시 모인 팀원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희미한 흥분이 감돌았다. 하데스는 모니터에 오수진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모든 기록들을 띄웠다. 백반장은 그녀의 진짜 고향으로 추정되는 다른 지역의 지도를 펼쳐놓았다. 그들은 마치 복잡한 퍼즐의 첫 조각을 맞춘 탐정들 같았다. 서윤아는 모니터에 떠있는 오수진이라는 낯선 이름을 가만히 응시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저 이름 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그녀가 강지훈에게 접근하고 자신과 민준이를 내쫓고 진성그룹을 위협하는 이유가 저 이름 속에 담겨 있을 것이 분명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윤곽이 아주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서윤아의 팀이 오수진이라는 결정적인 단서를 잡고 희망에 부풀어 있을 때 거대한 성 안의 한유라 역시 그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망을 이용해 조승연 변호사 주변을 감시하고 있었다. 쥐새끼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그녀의 입계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그녀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에게 다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자기 서윤아 씨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나 봐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 같아요. 이혼 위자료를 더 받아내려는 속셈이겠죠. 그녀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강지훈의 분노를 자극했다. 그녀에게 서윤아의 방역은 성가신 것이 아니라 계획을 앞당길 조준 촉매제였다. 아니나 다를까 강지훈은 격분했다. 감히 쫓겨난 주제에
반항을 하려 든다는 사실에 그의 오만한 자존심은 상처를 입었다. 그 여자가 아직도 자기가 진성그룹 안주인인 줄 아나 보군.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유라는 바로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해요. 유라가 그의 팔을 부드럽게 감싸며 속삭였다. 여론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해요. 사람들이 서윤아 씨를 동정하지 않도록 그녀가 얼마나 형편없는 아내이자 엄마였는지 모두가 알게 해야죠. 양육권 소송에서도 그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뱀의 혀처럼 달콤하고 치명적이었다. 그 다음 날부터 대한민국 전체가 서윤아에 대한 자극적인 가십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유명 인터넷 언론사와 타블로이드 잡지에 진성그룹 며느리의 충격적인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기사의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서윤아가 결혼 생활 내내 명품 쇼핑에 중독되어 있었고 아들을 돌보지 않은 채 밤마다 젊은 남자들과 어울려 다녔다는 것이었다. 기사에는 조작된 증거들이 첨부되었다. 유나가 과거 자선 파티에서 다른 남자와 나눈 대화 장면은 밀회 장면으로 둔갑했고 그녀가 조승연 변호사와 만나는 사진은 내연남과의 만남으로 포장되었다. 익명의 가사 도우미는 그녀가 아이에게 폭언을 일삼았다고 거짓 증언을 했다. 대중은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벌가의 추문에 열광했고 서윤아는 순식간에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여자로 낙인 찍혔다. 그 무자비한 공격의 칼날이 서윤아에게 닿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와 함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을 느꼈다. 계산대 앞 가판대에 놓인 잡지 한 면에는 그녀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실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엄마, 저 아줌마가 엄마예요. 왜 사람들이 엄마를 나쁘게 말해요? 민준이가 잡지를 가리키며 순진하게 물었다. 유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황급히 계산을 마치고 아이의 손을 잡고 마트를 빠져나왔다. 등 뒤로 사람들의 경멸적인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인터넷을 켰다. 이미 포털 사이트는 그녀에 대한 악성 댓글로 도배되어 있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과 인신공격이 그녀를 난도질했다. 그녀가 지난 8년간 쌓아온 단정하고 품위 있는 이미지는 단 하루 만에 산산조각 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강지훈과 한유라가 가진 권력의 힘이었다. 펜은 칼보다 강했고 여론은 가장 잔인한 무기였다. 그녀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더 큰 위기가 닥쳤다. 조승연 변호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다. 강지훈 측에서 언론 보도를 근거로 유나의 양육 자격 박탈 및 아들에 대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는 소식이었다. 서류상으로 유나는 아이를 방임하고 문란한 생활을 한 자격 미달의 엄마가 되어 있었다.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들을 단 한 번도 볼 수 없게 될지도 몰랐다. 강지훈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는 것도 모자라 그녀의 존재 자체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 잔인함에 유나는 치를 떨었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쳤다. 그날 밤 유나는 낡은 아파트에 홀로 앉아 쏟아지는 기사들과 차가운 법률 서류들을 보며 무너져 내렸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실감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패배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차라리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어디론가 멀리 도망쳐버리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때 방문이 살짝 열리고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아이는 잠에서 깬 모양이었다.
엄마 울어요. 아이는 작은 손으로 유나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품에 와락 안겼다. 나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민준이는 엄마만 믿어요. 아이의 따뜻한 청과 진심 어린 말이 유나의 차가운 심장을 녹였다. 그 순간 유나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신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던가. 포기라니 도망이라니. 저 어린아이가 자신을 믿고 있는데 엄마인 자신이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아들을 더 세게 껴안았다.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싸울 수 있었다. 그녀의 눈물은 멈췄고 그 자리에는 다시 강철 같은 의지가 들어섰다. 다음 날 조승현 변호사의 사무실에 모인 팀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하지만 서윤아의 얼굴에는 더 이상 절망의 그림자가 없었다. 상대방이 칼을 뽑았네요. 이제 우리도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불꽃이 튀고 있었다. 백반장과 하데스도 그녀의 결의에 찬 모습에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는 속도전입니다. 여론이 더 굳어지기 전에,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판을 뒤집을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유나가 말했다. 그 결정적인 한 방은 바로 오수진의 진짜 과거였다. 그녀의 정체를 밝혀내는 것만이 이 모든 거짓과 모함의 프레임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백반장님, 하데스. 오수진이라는 이름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주세요. 그녀의 가족, 친구, 과거 행적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녀가 왜 한유라가 되어야만 했는지, 왜 진성그룹을 노리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만 합니다. 유나의 지시는 명확했다. 팀은 다시 한번 전의를 불태우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적의 공격은 오히려 그들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시간은 서윤아의 편이 아니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신문기일은 코앞으로 다가왔고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여론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았다. 조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초조함이 감돌았다. 오수진이라는 이름은 찾았지만 그 이름은 마치 깊은 안개 속에 가려진 듯 실체에 다가서기 어려웠다. 팀원들은 며칠째 밤을 새우며 단서 찾기에 매달렸다. 백반장은 오수진의 개명 전 주소지로 등록된 곳들을 샅샅이 뒤지고 다녔다. 하지만 대부분은 재개발로 사라졌거나 허위 주소였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과거를 지워버린 듯 모든 길이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다. 이건 보통 꼼꼼한 게 아닙니다. 작정하고 과거를 세탁했어요. 전문가의 솜씨가 분명합니다. 백반장의 목소리에는 혀를 내두르는 듯한 감탄마저 섞여 있었다. 같은 시각 하데스는 디지털 세계의 망망대해에서 오수진이라는 이름의 바늘을 찾고 있었다. 그는 수십 개의 폐쇄된 커뮤니티와 낡은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하며 그녀의 흔적을 쫓았다. 그러다 그는 아주 오래된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대학 입시 정보 사이트에서 뜻밖의 단서를 발견했다. 20여 년 전 오수진이라는 학생이 남긴 상담 게시글이었다. 게시글의 내용은 평범했지만 그녀가 남긴 비공개 신상 정보에는 아버지가 대형 그룹에 다닌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형 그룹. 그 이름을 보는 순간 하데스의 눈이 번뜩였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하지만 그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대한민국 재계에서 진성그룹과 어깨를 나란히 했던 거대 기업이었다. 그는 즉시 이 정보를 팀에 공유했다. 대형그룹이라는 키워드는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다. 조승현 변호사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무언가 기억났다는 듯 굳은 표정으로 낡은 서류 캐비닛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신문 스크랩북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그가 젊은 시절부터 재계의 주요 사건들을 기록해온 자료였다. 페이지가 넘겨질수록 진성그룹과 대형그룹 사이에 치열했던 경영권 분쟁 기사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진성그룹의 총수는 강지훈의 아버지인 강민호 회장이었다. 그는 무자비한 기업 사냥꾼으로 유명했다. 기사들은 강민호 회장이 어떻게 대형그룹을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위기에 몰아넣고 결국 부도를 내게 만들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그래, 기억나는군. 당시 재계에서 가장 더럽고 잔인한 싸움이었지. 조 변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같은 시각 백반장으로부터도 결정적인 정보가 도착했다. 그는 대형그룹의 옛 사옥터 주변을 탐문하던 중 오래전 그곳에서 비서로 일했던 은퇴한 노인을 찾아냈다. 그 노인은 대형그룹의 마지막 총수였던 오정혁 회장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은 오정혁 회장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하나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냈다. 똑똑하고 야무졌던 그 아이의 이름, 그것은 바로 오수진이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한유라 아니 오수진은 진성그룹에 의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대형그룹 오정혁 회장의 딸이었던 것이다. 하데스는 곧바로 오정혁 회장과 관련된 과거 기사들을 검색했다. 그리고 그들은 비극적인 진실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 대형그룹이 최종 부도 처리되던 날 오정혁 회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짧은 기사였다. 기사 한 구석에는 아내와 어린 딸이 장례식장에서 오열하는 작은 흑백 사진이 실려 있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모니터에 떠 있는 낡은 흑백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아버지의 영정 앞에서 넋을 잃고 서 있는 어린 소녀. 그 소녀의 얼굴은 놀랍도록 지금의 한유라와 닮아 있었다. 그녀가 왜 그토록 치밀하게 과거를 숨기고 이름을 바꾸고 강지훈에게 접근했는지 그 모든 의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이나 불륜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기 위한 한 여인의 처절하고도 길었던 복수극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목표는 강민호가 피땀으로 일구고 강지훈이 물려받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제국 그 자체였다. 그녀는 제국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기 위해 스스로 트로이의 목마가 된 것이었다. 서윤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한유라가 강지훈을 부추겨 무리하게 넥스젠 바이오 인수를 추진하게 한 이유. 그것은 진성그룹의 재무 구조를 흔들고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기 위한 치밀한 포석이었던 것이다. 마치 과거 진성그룹이 대형그룹에 했던 것처럼 그녀는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유라라는 인물에 대해 일종의 경외감마저 느꼈다. 한평생을 복수 하나만을 위해 살아온 그 집념과 치밀함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공포를 느꼈다. 그런 깊은 원한을 품은 여자와 자신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의 복수극에 자신의 아들 민준이의 미래까지 휘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실을 법정에서 밝히면 양육권 소송은 이길 수 있겠지만 진성그룹은 백반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말대로였다.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강지훈은 경영 능력에 치명타를 입고 회장 자리에서 쫓겨날 것이며 넥스젠 인수 건까지 터지면 진성그룹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터였다. 서윤아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녀는 진성그룹이라는 가문을 증오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그녀의 아들 민준이가 언젠가 이끌어야 할지도 모르는 유산이기도 했다. 한유라의 복수는 그 모든 것을 파괴할 것이었다. 그녀는 이 비극의 사슬을 어디서 끊어야 할지 고민해야 했다.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악순환을 막아야 했다. 그녀는 결심했다. 그녀의 싸움은 더 이상 개인적인 원한이나 양육권 다툼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유라의 복수를 막고 동시에 강지훈의 오만함과 무능함으로부터
진성그룹을 지켜내야 하는 더 큰 싸움을 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쫓겨난 아내가 아니었다. 아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어머니이자 거대 그룹의 운명을 걱정해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다. 그녀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유라의 정체와 그녀의 거대한 복수극이라는 진실을 마주한 서윤아의 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양육권 소송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려는 한유라의 계획을 저지하고 동시에 무능한 선장 강지훈을 몰아내 배를 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싸움의 판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다. 작전회의가 열린 조승연 변호사의 사무실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이 사실을 언론에 터뜨리는 것은 최악의 수입니다. 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한유라의 복수극은 대중의 동정심을 자극할 수 있고 진성그룹의 과거 비도덕적인 경영 방식까지 드러나게 되면 회사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우리는 더 조용하고 더 확실한 방법으로 움직여야 해요. 그녀의 시선은 책상 위에 놓인 진성그룹의 연간 사업 보고서로 향했다. 그곳에는 정기 주주총회 날짜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다. 우리의 무대는 법정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될 거예요. 그녀가 주주총회 날짜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전쟁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대담했다. 주주총회 당일 모든 주주와 이사진 그리고 언론이 모인 자리에서 한유라의 정체와 넥스젠 바이오 인수의 진실을 폭로하여 강지훈 회장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시키는 것이었다. 성공한다면 진성그룹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강지훈과 한유라를 한 번에 몰아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위험한 도박이기도 했다. 계획이 세워지자 팀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조승연 변호사와 법무팀은 주주총회에서 사용할 모든 증거 자료를 정리하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하데스는 넥스젠 바이오가 사실은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다는 증거와 그 인수 자금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흘러 들어갈 것이라는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백반장은 한유라의 주변을 밀착 감시하며 그녀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쫓았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서윤아에게 주어졌다. 그녀는 강지훈의 독단적인 경영에 불만을 품고 있는 내부 세력을 규합해야 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얼마 전 회의에서 강지훈에게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던 윤상무였다. 윤상무는 선대 회장 시절부터 진성그룹의 뼈를 묻은 충신이었고 그룹 내 원로그룹의 좌장 역할을 하는 인물이었다. 윤아는 은밀하게 윤상무와 접촉했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윤상무도 윤아가 내민 넥스젠 바이오의 부실한 재무제표와 한유라의 정체에 대한 일부 증거를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게 모두 사실이란 말입니까? 회장님께서 이런 계집에게 놀아나 회사를 망치려 하고 있었다니. 그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윤아는 그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호소했다. 상무님께서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선대 회장님께서 피땀으로 일군 진성그룹을 지켜주세요. 윤아의 진심 어린 호소에 윤상무의 마음은 움직였다. 그는 윤아의 편에 서서 다른 원로 임원들과 주요 주주들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기로 약속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방역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편 강지훈과 한유라는 자신들의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들은 서윤아가 언론 공격과 소송 압박에 무너져 내렸을 것이라 확신했다. 강지훈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넥스젠 바이오 인수를 무리하게 밀어붙였다. 이사회는 그의 독단에 반대했지만 그는 해골을 무기로 그들을 찍어 눌렀다. 한유라는 그런 강지훈의 모습을 만족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마지막 단계를 향해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이 넥스젠 인수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하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진성그룹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그녀의 오랜 복수는 완성될 터였다. 그녀는 매일 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그날을 다짐했다. 주주총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양측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졌다. 윤아의 팀은 밤낮 없이 회의를 하며 최종 발표 자료를 점검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단 하나라도 새어나갈까봐 극도의 보안을 유지했다. 모든 연락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이루어졌고 만남은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윤아는 낡은 아파트에서 잠든 아들 민준의 얼굴을 오랫동안 내려다보았다. 이 모든 싸움은 결국 이 아이를 위한 것이었다. 아이에게 떳떳하고 안정된 미래를 물려주기 위해 그녀는 내일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은 사라지고 오직 어머니로서의 강인한 의지만이 남았다.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옷을 꺼냈다. 재벌가 사모님의 화려한 드레스가 아니었다. 결혼 전 컨설팅 회사에 잠시 다녔을 때 입었던 단정하고 지적인 네이비색 비즈니스 슈트였다. 그녀는 그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무기력한 피해자가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당당한 여성 서윤아가 서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다. 서울의 아침은 그 어느 때보다 눈부셨다. 서윤아는 조승연 변호사와 함께 주주총회가 열리는 진성그룹 본사 건물로 향했다. 로비는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에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터졌다. 서윤아는 그 모든 시선을 당당하게 마주하며 회의장 안으로 들어섰다. 저 멀리 단상 위에는 강지훈과 한유라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윤아를 보고 경악과 분노가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윤아는 그들을 향해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곧 화려하게 막을 올린 복수극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밝혀질 시간이었다. 마지막 막이 오르고 있었다. 진성그룹의 주주총회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단상 위에 선 강지훈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넥스젠 바이오 인수의 장밋빛 미래를 역설하고 있었다. 그의 옆자리에는 한유라가 이 모든 상황이 만족스럽다는 듯 우아한 미소를 짓고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곧 진성그룹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자신의 기나긴 복수극의 화려한 마침표를 찍을 참이었다. 강지훈의 연설이 클라이맥스에 다다를 무렵 육중한 회의장 문이 열리며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했다. 바로 서윤아였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순식간에 장내의 파문을 일으켰다. 모든 주주와 기자들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강지훈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험악하게 일그러졌다. 경비원들 뭐 하는 거야? 저 여자가 어떻게 여기에 들어온 거지? 당장 끌어내. 강지훈이 고함을 쳤다. 경비원들이 윤아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객석에 앉아있던 윤상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 회장님. 서윤아 여사 또한 돌아가신 선대 회장님께 증여받은 주식이 있는 엄연한 진성그룹의 주주입니다. 주주로서 발언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윤상무의 발언은 반란의 신호탄이었다. 그의 말에 동조하는 다른 원로 임원들과 주주들이 여기저기서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분위기는 역전되었다. 강지훈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서윤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하지만 당당하게 단상으로 걸어 나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쫓겨난 아내가 아닌 모두의 운명을 뒤바꿀 전사였다. 그녀는 연단에 서서 잠시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준비해온 마이크를 켰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진성그룹을 아끼는 모든 분들께 서윤아입니다. 그녀의 차분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메웠다. 저는 오늘 강지훈 회장께서 추진하시는 넥스젠 바이오 인수가
진성그룹을 어떻게 파멸로 이끌 것인지에 대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뒤편의 거대한 스크린에 하데스가 준비한 자료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넥스젠 바이오의 실체에 대한 냉혹한 분석이었다. 수많은 데이터와 그래프는 넥스젠이 실체가 거의 없는 페이퍼 컴퍼니이며 인수자금이 불법적인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강지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소리쳤다. 거짓말,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저건 우리 회사를 음해하려는 조작된 자료다. 하지만 스크린에 떠오른 구체적인 증거들 앞에서 그의 외침은 공허하게 들릴 뿐이었다. 전문 투자자들과 주주들은 이미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굳은 표정으로 자료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서 강지훈에 대한 신뢰는 빠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서윤아는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강지훈 회장께서는 왜 이런 위험한 도박에 진성그룹의 명운을 걸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단상 아래 앉아있는 한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것은 바로 저 여자 한유라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거대한 복수심 때문입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화면에는 20여 년 전 비극적으로 몰락한 대형그룹 오정혁 회장의 낡은 흑백 사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어린 딸 오수진이 서 있었다. 이어서 오수진이 한유라로 개명한 법원 기록 대형그룹이 진성그룹에 의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다룬 과거 신문 기사들이 차례로 화면을 가득 메웠다. 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드러난 진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한유라가 복수를 위해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강지훈은 그런 그녀에게 완전히 놀아나 회사를 파멸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사실에 주주들은 경악과 분노를 터뜨렸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쉴 새 없이 터져 나왔다. 강지훈은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진실과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경멸적인 시선들을 번갈아 보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아버지를 죽인 원수의 딸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저 복수극의 어리석은 장기말에 불과했다는 진실은 그가 평생 쌓아온 오만한 자아를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졌다. 모든 시선이 쓰러진 강지훈에게 쏠린 사이 한유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평생을 바쳐 준비한 복수가 바로 눈앞에서 물거품이 된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도 분노도 아닌 텅 빈 허무함만이 어려 있었다. 그녀는 단상 위의 서윤아와 잠시 시선을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두 여인의 눈빛 속에서 수만 가지 감정이 오고 갔다. 한유라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그 누구도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것은 한 시대의 비극이 낳은 또 다른 괴물의 쓸쓸한 퇴장이었다. 그녀의 복수는 실패로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상처는 진성그룹의 깊은 흉터로 남게 될 것이었다. 강지훈이 실려 나가고 한유라마저 사라진 회의장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다. 그때 윤상무가 단상 위로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모두 조용히 해주십시오. 지금은 혼란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회사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는 강지훈 회장에 대한 불신임함과 넥스젠 바이오 인수계약의 전면 무효화를 위한 긴급 동의안을 상정했다. 결과는 만장일치에 가까운 압도적인 가결이었다. 강지훈의 시대는 그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서윤아는 홀로 단상 위에 서 있었다. 조금 전까지의 소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회의장은 고요했다. 그녀는 승리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쁨보다 무거운 책임감과 씁쓸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파괴된 성 위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다. 운명의 주주총회가 끝난 후 진성그룹에는
거대한 후폭풍이 몰아쳤다. 강지훈 회장은 배임 및 경영 실패의 책임을 지고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으며 검찰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다. 한평생 오만함으로 세상을 내려다보던 그는 하루아침에 초라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했다. 그의 몰락은 빠르고 철저했다.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던 한유라 즉 오수진은 그날 이후로 연기처럼 사라졌다.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을 때 그녀는 이미 국경을 벗어난 후였다.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에 실패했지만 진성그룹의 심장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홀연히 전설 속으로 사라졌다. 진성그룹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다. 총수는 공석이 되었고 주가는 연일 폭락했으며 사회적인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룹의 원로 임원들과 주주들은 회사를 구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지만 누구도 선뜻 총대를 메고 이 위기를 수습하려 하지 않았다. 모두가 실패의 책임을 지는 것을 두려워했다. 바로 그때 모두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바로 서윤아였다. 그녀는 비록 쫓겨난 아내였지만 동시에 회사를 구한 영웅이기도 했다.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위기관리 능력은 주주총회에서 이미 증명되었다. 윤상무를 비롯한 비대위는 여러 차례의 회의 끝에 서윤아에게 임시경영위원장의 중책을 맡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기로 결정했다. 며칠 후 윤상무와 비대위 임원들은 윤아가 사는 낡은 아파트를 직접 찾아왔다. 그들은 최고급 세단에서 내려 낡고 비좁은 계단을 오르며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들은 초라한 아파트의 거실에서 그룹의 운명을 손에 쥔 여인과 마주 앉았다. 부디 저희의 제안을 받아주십시오. 지금 진성그룹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서 여사님밖에 없습니다. 윤상무가 간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서윤아는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권력을 탐내본 적이 없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아들과의 평온한 삶뿐이었다. 다시 그 차갑고 암투가 가득한 세계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망설이고 있을 때 방에서 민준이가 나왔다. 아이는 낯선 어른들을 보고 엄마의 뒤로 숨었다. 윤아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결심을 굳혔다. 이 아이에게 진정으로 물려주어야 할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떳떳하고 정의로운 유산이었다. 부패하고 낡은 과거를 끊어내고 아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새로운 진성그룹을 만들어야 했다. 좋습니다.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윤아가 입을 열자 임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한 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진성그룹의 모든 경영은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며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은 모두 뿌리 뽑을 겁니다. 오직 능력과 윤리를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할 것이며 그 어떤 타협도 없을 겁니다. 그녀의 말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그렇게 서윤아는 진성그룹의 새로운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첫 번째 업무는 검찰 수사에 대한 전적인 협조였다. 그녀는 강지훈의 비리 자료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그룹의 치부를 감추지 않았다. 그녀의 이러한 행보는 대중의 차가운 시선을 조금씩 돌려놓기 시작했다. 또한 그녀는 다영그룹 피해자들을 위한 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오수진의 복수는 비록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 시작점에는 분명 진성그룹의 탐욕이라는 원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사죄하고 책임지려는 그녀의 모습은 진성그룹의 새로운 철학이 깃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시간이 흘러 강지훈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서윤아는 그가 수감되기 전 마지막으로 그를 찾아갔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강지훈은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초라한 중년의 모습이었다. 그는 유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유나는 그저 담담하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이걸로 당신과 나의 인연은 오늘부로 끝이에요. 당신은 당신의 죗값을 치르고 나는 나와 민준이의 삶을 살겠어요.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그들의 악연을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가장 완전한 복수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1년 후 진성그룹은 서윤아의 리더십 아래 놀랍도록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부실 계열사들은 과감하게 정리되었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회사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아파트에 살지 않았지만 과거의 거대한 저택으로 돌아가지도 않았다. 그녀는 아들과 함께 소박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민준이가 달려와 그녀의 품에 안겼다.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에는 밝고 건강한 웃음이 가득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차려 먹고 거실에 앉아 숙제를 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유나는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진정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을 가둔 감옥이었고 한때는 자신을 내쫓은 적대적인 공간이었던 이 도시가 이제는 그녀와 아들의 미래를 품은 따뜻한 보금자리로 보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지만 바로 그곳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되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며느리가 아닌 당당한 리더이자 자랑스러운 어머니 서윤아 그 자체였다. 그녀의 새로운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